297쪽으로 건너갑니다. 297쪽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제목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또 어떻게 측정하고 위험을 측정하는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위험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의 뜻이 뭐냐? 위험이란 리스크. 위험, 리스크. 이것은 일상에서 말하는 위험은 한마트면 죽을 뻔했네. 이게 이제 위험이에요. 근데 투자론에서 위험이 뭡니까? 그런데 한마트면 죽을 뻔했네. 그러면 좀 그렇고, 투자론에서 말하는 위험은 뭐냐면 나중에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하고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걸 위험이라 한다. 두 번째는 투자로부터 얻게 될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달라질 가능성,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 이걸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죠.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달라졌어요.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달라져서 요 벗어난 정도를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벗어나면 위험이 크다, 적게 벗어나면 위험이 작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자산을 위험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주식도 여기에 들어가고 부동산도 여기에 들어가고 채권도 여기에 들어가고, 따라서 예상대로 되지 않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자산이라 한다. 그런데 예상대로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딱 같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위험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무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느냐? 국채나 은행의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일단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딱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무위험 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 기니까 네 글자로 보통 말해요. 뭐라고요? 무위험률. 다시요. 무위험률.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 근데 무위험률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국채 수익률과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더라. 요거는 예상대로 돼. 그러니까 위험이 없죠. 위험이 없는 것의 특징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다 대부분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의미를 먼저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먼저 수익의 측정부터 해봐요. 수익의 측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의 측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익을 이야기할 때는 뭐로 수익을 측정하느냐? 첫 번째가 기대값. 그럼 기대값, 요 값은 한글이에요. 한자로 쓰면 기대치. 기대치 할 때는 요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고 기대치. 근데 이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쓸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기대값. 단위는 원이에요. 또 하나는 기대 수익률. 수익률이니까 단위는 퍼센트예요. 얘는 원이고 얘는 퍼센트다. 그럼 기대값은 어떻게 하느냐?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을 평균한 것. 기대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들을 평균한 것.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요거는 금액을 평균한 것, 요거는 수익률을 평균한 것. 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식은 모르셔도 돼. 의미만 알면 돼요. 자,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되는 값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주면 기대값이 되고, 이렇게 각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있어요. 호황일 때 수익률, 불황일 때 수익률, 그리고 거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주면 각각의 추정 수익률, 호황일 때 수익률 곱하기 호황이 될 확률, 불황일 때 수익률 곱하기 불황이 될 확률. 그런데 요 기호가 뭐냐면 그렇게 구한 걸 전부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됐지 이 식은 모르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말은 여기서 평균한 것, 평균한 것. 그럼 용어는 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면 평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하튼 중요한 건 기대값이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한 평균을 가중평균한 건데 이게 지금 가중평균한 거거든요. 가중평균? 이런 말들의 이야기를 기초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평균에 대해서. 부동산학에서 특히 투자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평균의 개념은 뭐냐? 두 가지
우리 배워요. 사실은 세 가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기하 평균 이런 건 모르셔도 돼. 첫 번째는 산술 평균, 두 번째는 가중 평균. 근데 우리 시험에서 10중에 8구는 전부 다 가중 평균이야. 산술 평균이 정답인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산술 평균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찍으면 돼. 거의 그럴 만큼 가중 평균이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지문을 보는데 산술 평균하는 걸 말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답이 아니야. 가중 평균하는 것이 답이야. 그러니까 산술 평균은 일단 뭔데? 여러 수 합들을 그 개수로 나눈 값. 이 말이 더 어려워. 봐봐요. 자, 주어진 수가 두 개인데 2하고 4가 두 개가 주어졌대. 그러면 2하고 4 두 개를 더해. 일단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눠. 개수가 두 개니까. 근데 수가 주어진 게 세 개라면 3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2 더하기 4는 6이니까 2로 나눴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요 값을 나눴으니까 3이 되겠죠. 요게 뭐야? 산술 평균. 근데 가중 평균은 의미가 뭐냐? 개별 값들의 각각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해서 구한 값이에요. 그 가중치 또는 가중값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사례로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호황이 예상되면 6%, 불황이 예상되면 4%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런데 호황과 불황의 상황이 각각 50%로 주어졌어요. 가중치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호황일 때 6%, 호황들 확률. 불황일 때 수익률 4%, 불황이 될 확률. 이렇게 곱해서 더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가중평균.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나온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가중평균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주로 가중평균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한 해 사례를 갖고 실제 시험에 나온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분산도 같이 구하는 건데 분산 얘기는 우리 심화 때 하기로 하고 기대 수익률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시장 상황이 불황, 호황 이렇게 불황, 보통, 호황 이렇게 주어졌고 수익률이 주어졌는데 10% 수익률, 20%, 30% 각각의 상황에 따라 주어졌고 거기에 확률이 30%, 40%, 30%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세 개예요. 세 개. 경제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각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요 세 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각각의 이렇게 확률을 곱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0%는 0.1이니까 0.1 곱하기 확률 30%는 0.3 이렇게. 그 다음에 20%는 0.2 확률 40%는 0.4 이렇게. 30%는 0.3 30% 0.3 그래가지고 모두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계산했더니 0.03이 나오더라. 요거는 계산했더니 0.08이 나오더라. 요거는 계산했더니 0.09가 나오더라. 그래서 계산했더니 0.29 다시 100분율로 환산했더니 20%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면 막노동이야. 이런 거 하나 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10%인데 10%고 여기는 30%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와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이놈을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100%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100% 아니야. 앞에 있는 숫자는 100이 맞는데 이걸 곱했으면 뒤에 것도 곱해야지. 그러면 정확하게는 100% 제곱이라고. 그럼 100% 제곱이란 건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위 제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걸 뭐라고 하냐면 소수로 바꿔서 계산할 때가 많지. 그러면 소수로 바꾸면 얘가 몇이에요? 0.1 0.1 곱해주면 0.01 그러면 이 퍼센트로는 1%지. 그러니까 100% 제곱은 퍼센트로 1%인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 이걸 100%로 계산하는 분이 진짜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소수로 바꿔서 하자니 또 더디고 그냥 하면 답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에서 단위가 뭐야? 여기서 뭘 구하래? 기대 수익률. 그럼 단위가 뭐로 나오겠어?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수익률은 그대로 퍼센트를 살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확률만 소수로 바꿔 이렇게.
그럼 바로 1%가 나온다 이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기대 수익률 같은 거 구하러 갈 때는 앞에 있는 수익률은 그대로 두어.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계산기에는 퍼센트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만 누르는 거지. 그러면 10 곱하기 0.3 하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0 곱하기 0.4 쓰는 거야. 그 다음에 30 곱하기 0.3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3 쓰고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8 쓰고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서 다시 여기다 9 쓰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합산하면 얼마나 계산기가 욕한단 말이에요. 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 계산기 지금 갖고 계신 분? 그거 사용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거 못 쓰니까. 계산기 한번 가시는 분은 제가 누르는 대로 눌러봐요. 같이. 없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준비하라고 제가 좀 더 알려드린다고요. 그리고 인강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계산기 탁 화면 정지해놓고 잽싸게 계산기를 가져와 봐요. 정지. 갑니다. 계산기 사용법 10 곱하기 0.3 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0.3을 눌러. 그냥 10 곱하기 0.3 누르고 M 플러스를 누르는 거야. M 플러스 누르면 요걸 더하기 메모리 시킨 거야. 그냥 다시 20 곱하기 0.4 퍼센트 누르지 않고 20 곱하기 0.4 그리고 M 플러스. 그 다음에 30 곱하기 0.3을 누르고 M 플러스 누르고 M 플러스는 다 더하기 메모리 한 거니까 이거 풀어내는 게 MR이야. MR. MR을 누르면 탁 숫자가 20이 나와. 그럼 한 번에 계산 다 끝난 거야. 이게 계산기 사용법. 아셨죠?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이런 거는 눈으로 보면서 답이 한 번에 착 나와. 10초.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수를 약해도 계산에 자신 가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저는 계산기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나요? 또 물어본다고. 계산기 어떤 거 사느냐? 말로 하면 못 들었대. 계산기 선택. 일반 계산기를 사 일단. 공학용 계산기도 갖고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공학용 계산기는 써본 분만 가지고 가십시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재무용 계산기는 제가 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다 묵인해왔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계산기 되나요 물어보지 말고 그건 공단에 여쭤보시고 이제 일반 계산기 소위 쌀집 계산기 그거를 구입하시는데 어떤 걸 사느냐. 먼저 계산기 현장에 가서 버튼을 보시고 혹은 인터넷 주문할 때는 그림을 확대해 가지고 버튼을 딱 봐. 그 다음에 버튼 중에서 MRC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MR하고 MC가 이렇게 나눠진 거. MR 따로 있고 MC 따로 있는 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MRC라는 게 있어요. 버튼에. 요거 말고 요거 말고 MR하고 MC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요런 걸 사. 이런 거. 전부 다 이미지 잘라가지고 다 붙이곤 해.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시라. 아셨죠? 네, 그다음 첫 번째 요거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GT 버튼이 있는 거. 요 GT 버튼이 뭐냐? 버튼이 이렇게 있어. 버튼이 GT가 여기 있으면 화폐 의식 가치 계산해서 연금 계산할 때 되게 금방 계산해. 연금 계산할 때 무진장 빠르게 계산해. 이거 없으면 막노동 하셔야 돼. 그러니까 GT 버튼 있는 거 사실 것. 아셨죠? 다 알려드린다니까 제가. 그리고 누트가 기왕이면 있는 게 좋아. 왜? 분산에 누트 씌운 게 표준 편차거든. 아니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일부러 기본에서 하는 거예요. 심화 때 알려드릴 때 누트 9가 왜 3이 되는지 잘 다가오지 않는 분도 있다고. 누트 있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만 갖추면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뭐 가까이에 보면은 무슨 다 뭐로 돼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다 뭐 무슨 소 이런 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한 3,000원에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제가 계산기가 갑자기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시험장에서 갑자기 계산기가 안 되는 걸 우려하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인 것도 살 필요 없지만 너무 싸구려 사지 마시고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내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평생 쓸 거야 그래갖고 막 한 5만 원짜리 사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10,000원 내외 이런 정도로 사시면 훌륭해요. 아셨죠? 그래서 꼭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말씀드렸고 심화 때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준비하셔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신 다음에 일할 때도 그 숙달 대신 익숙해진 그 계산기를 사용해서 일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트 버튼 요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험의 측정으로 갈 겁니다. 자, 위험의 측정으로 가면 위험의 경우는 뭐로 측정하느냐? 우선 투자의 위험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의 분산도로 측정을 해요. 투자의 위험은. 그런데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로 위험을 측정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투자 자산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인데 이 제곱근이 뭐냐면 누트예요. 누트. 그럼 분산을 먼저 구해. 거기다 누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표준 편차 계산이 나왔느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분산값 계산은 나왔느냐? 나왔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한 번 나왔지만 공인중개사하고 출제위원이 겹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정말 자주 나왔어요. 근래까지. 그러니까 다시 나올 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분산 계산하는 문제는 심화 때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먼저는 기대 수익률 계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거기다 누트를 씌운다. 개념상 여기에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된다. 그런데 분산값의 공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곱도 들어가.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추정되는 수익률에서 우리가 위에서 구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돼. 그 차이야, 차이. 이 차이인데 이게 많이 벗어날수록 얘와 얘가 벗어날수록 위험이 큰 건데 따라서 분산값이 커지는 걸로 나타내. 제곱이니까. 그래서 앞서 분산값이 크단 말은 많이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분산값이 작단 말은 적게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분산 공식은 기본 강좌에서 너무 강조 안 드릴 테니까 외우시면 좋지만 외우시지 않아도 지금은 돼요. 다만 뭐는 알아두시면 되냐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많이 벗어났다는 뜻이다. 뭐가?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많이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러니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적게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많이 벗어났으니 위험이 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적게 벗어났으니 위험이 작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하나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 변이계수,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도예요. 위험도. 즉 다시 말하면 요거 분자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요.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건데 따라서 위험도라. 그래서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가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인데 이게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작을수록 위험이 적은 거고. 변이계수 뒤에서 좀 이따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서 다시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300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먼저 우리 프린트가 됐던 책이 됐던 간에 이 부분은 앞잡다면 앞으로 제가 암기 포인트가 사, 금, 법, 인, 유 그럴 거예요. 사, 금, 법, 인, 유 그럴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사, 금, 법, 인, 유 그렇게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사업상 위험이에요. 사업상 위험이 뭐냐면 부동산 사업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위험을 가리킨다. 두 번째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위험은 전부 다 사업상의 위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위험이 뭐냐? 자,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이 바뀐다든가 경기가 변동한다든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든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의 변화가 나타난다든가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다고 좀 이따 인플레이션 위험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얘는 시장 상황의 변동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이런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그런데 운영 위험은 뭐냐? 예를 들어 사무실 관리가 어렵다든지 근로자가 파업을 했다든지 영업 경비가 변동한다든지 갑자기 영업 경비가 올라와 버렸어요. 이러면 부동산 사업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운영 위험이에요. 위치적 위험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위치가 고정돼 있는데 갑자기 이 지역의 상권이 안 좋아졌어. 따라갈 수 없네. 이것도 위치적 위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시장 상황의 변동 때문에 오는 위험은 시장 위험이다. 여기서는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었지만 뒤에 오늘 점검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색깔 집어넣어서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 운영과 관련된 위험은 운영 위험. 위치의 고정성에서 위치의 불리함에서 오는 위험은 위치적 위험. 그다음 금융적 위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를 향유할 수 있긴 하지만 자칫해서 파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경우를 금융적 위험.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는 지렛대 효과지만 단점에는 금융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같이 세트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투자할 때 전액을 자기 돈으로 투자했대. 빌린 돈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금융 위험이 없어. 그 대신 지렛대 효과도 없어. 세상 멍청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삿짐 같은 거 나를 때 옛날에 그 저희를 친구들 그 이제 이삿짐 나르 이사 가잖아요. 선배들이 부르면 저희들이 많이 가서 선배들 이삿짐 나르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삿짐 센터라고 해봤자 용달차 부르는 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다 후배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보면 막 책도 좋고 그런 친구들. 지금이야 양문형 냉장고 컸지만 옛날에는 조그맣잖아 냉장고가. 뭐 지금처럼 크진 않았죠. 그런 거 혼자서 들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다 어렵게 사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어디 있어요. 3층 4층 살면 그거 들고 계단 좁으니까 혼자서 들고 딱 내려갔다고. 그럴 때 딱 이렇게 뒤에다 딱 안겨주면 딱 잡고 허리 딱 숙여가지고 그걸 딱 들고 내려가는 거야. 지렛대지. 저는 잘한다라고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왜? 지렛대 효과지만 잘못하면 진짜 허리 다친다니까. 근데 힘 자랑한다고 그냥 들어 올리잖아요. 이건 세상 멍청한 거야. 허리 다친다니까. 그래서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야 이거는. 그 수익률도 잘 안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도 없지만 지렛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거지. 제 말 때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법적 위험은 뭐냐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들 있죠.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예를 들어 지역주 규제 같은 거, 토지용 규제 같은 이런 법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바뀌는 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위험. 또요,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기에 투자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000원 가지고 10개 샀었는데 물건값이 올라간 거야.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2,000원이 됐대. 그럼 10,000원 가지고 5개밖에 못 사는 거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란 글자가 아까도 나왔어요. 어디에서? 시장 위험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그게 시장 위험인지 인플레이션 위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글자로 자꾸 보셔서 그래.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 위험이고 인플레로 말미암아 구매력이 주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그거는 그냥 시장 위험이야.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줄어들었다. 그거는 인플레이션 위험이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다음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이 뭐냐면 유동성 자체가 현금인데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까 1억으로 우리 시작했는데 1억 주고 부동산을 샀거든요. 근데 다시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안 바꿔주는 거야. 경기가 어렵다고. 예, 돈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안 갖고 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네. 이렇게 현금화 어려운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이렇게 현금화가 어려운 위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손해보고 9천만 원과 바꿔야 돼. 그러면 1,000만 원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죠? 봤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 금, 법, 인, 유로 기억하자. 자, 그러면 제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사, 금, 법, 인, 유가 있죠. 이렇게 나중에 말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 뭐라고요?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로 건너갑시다.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원래 수익률은 투자한 돈,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니까 분모가 투자액이고 분자가 수익이라 해야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본은 투자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분자에는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는 총수익이 올 수도 있고 순수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총수익이 오면 총수익률이고 순수익이 오면 순수익률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여기 거의 다 순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순수익이 나온다고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수익률의 종류를 따져보려고 그래요. 수익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구 수익률, 두 번째 기대 수익률, 세 번째 실현 수익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수익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셋 중에서 찍어봐.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셋 중에서 찍어봐. 아무 말 없이 수익률 그럼 무슨 수익률 같아? 무슨 수익률?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야. 어쩜 찍는 것도 그렇게 잘 못 찍는지. 그래서 찍는 연습도 해야 된다.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수익률, 그냥 수익률, 이렇게 수익률 그러면 다 전부 다 이거야. 이해가셨어요? 예, 이거를 가리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건 지나야 아는 수익률로 맞춰볼 때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건 뭐다? 기준이야, 기준. 말은 수익률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준이고 말하자면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기회비용 개념.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은 얘거든요. 그런데 얘 기준을 먼저 좀 아는 게 중요해서 얘를 1번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상황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그냥 이렇게 2021년 2월 1일이라고 해봐요. 그냥 날짜를 기준을 2월 1일로 잡아볼게요. 자, 1억 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은행을 찾아가야지. A라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야, 은행아, 내가 1억 원을 맡길 거거든. 그럼 너 1년 후에 얼마 줄래? 그랬더니 은행이 말하기를 너가 1년 후에 2022년 2월 1일 날 오면 은행의 정기금 이자율이 4%거든. 그러니까 4%를 줄게.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4%가 마음에 안 들어. 4%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 투자해야지. 여기다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여기서 적어도 몇 %는 돼야 투자할까? 그렇죠. 4%는 돼야 투자하지. 투자를 선택하는 순간 몇 % 포기한 거야? 4% 포기한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순간 포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기회비용이라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회비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A를 선택함에 따라 B를 포기했다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은 B란 말이에요. B 선택했다면 B 선택의 기회비용은 A란 말이에요. 근데 선택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은 고민하다가 A를 선택했다 합시다. 그러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냐? 포기한 것 중에 최고. 예를 들어서 뚜껑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글쎄 이 선택의 결과로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건 10만 원이래. 근데 이걸 선택했다면 12만 원, 이걸 선택했다면 7만 원, 이걸 선택했다면 5만 원. 갑돌이는 이걸 선택했어요. 아쉬워하겠죠. 어떻게 할 거냐? B 선택할 걸. 이렇게. 어차피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A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다? 포기한 것 중에 최고. 따라서 12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선택한 걸 무조건 가리시고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그게 선택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B를 선택했다면 10만 원, C 선택했다면 12만 원, D 선택했다면 12만 원. 언제나 기회비용은요. 가장 높은 12만 원과 두 번째 높은 10만 원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돼. 개수가 몇 개 있든 간에. 그럼 가장 잘 된 선택은 가장 높은 걸 선택해서 두 번째 높은 걸 기회비용으로 만들었을 때가 가장 잘 된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12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고 랑.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잘 된 선택은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나머지는 가장 잘 된 선택은 아닌 거지. 이해가셨어요? 그럼 다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갑이 투자를 선택하는 순간 포기하는 수익률이 몇 %예요? 4%지. 그러니까 4%는 돼야 투자하겠지. 4%도 안 되면 차라리 여기다 넣는 게 낫죠. 그러니까 갑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몇 %라고? 4%를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 요구 수익률은 그래서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보장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뭔가 봐봐요. 얘는 필수 수익률이고 갑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주어진 거니까 외부에서 주어졌으니까 외부 수익률이고
바로 이 말, 투자의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얘는 말은 수익률이지만 실은 기준이고 이건 넘어야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다? 비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수익률이죠. 근데 갑이 계산을 했어요. 예상해봤다고 여기다 투자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 건지 2022년 2월 1일 날 글쎄 1억 1천만 원이 예상된대.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률 몇 %예요? 10%지. 이게 뭐다? 기대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은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1억 원과 예상되는 1억 1천 요 사이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내부 수익률이라 불러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얘와 얘는 2021년 2월 1일 날 알 수 있어.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뭐다? 사전 수익률이야. 그런데 지났거든? 그래서 드디어 2022년 2월 1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현된 수익률이 몇 %냐? 진짜 10%가 실현됐네? 그때 걔는 뭐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실현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수익률이지. 얘는 지나야 알 수 있지. 사후 수익률이에요. 그럼 투자는 언제 한다? 요날 해, 요날. 2020년 2월 1일 날 하거든. 그러니 이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만 갖고 결정해. 그래서 얘와 얘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하지만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부연 없이 투자의 수익률은 무조건 뭐다? 기대 수익률이다. 기준은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말하자면 기회비용이다. 지나야 알 수 있는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보자는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대. 그러면 투자를 할까 안 할까? 해야겠지. 투자가 늘어나요. 투자가 늘어나면 부동산의 가치, 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의 수요가 는다는 얘기야. 갑을 병정 많이 사겠대.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때 착각한단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1억이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1억 1천으로 올랐대. 그러면 1억에서 1억 1천으로 올라가면 원래 1억이었을 때 총 투자액이 얼마였어? 1억. 그런데 1억 1천으로 올라가면 총 투자액은 1억 1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야. 기대 수익률이 왜 떨어지는지. 여러분 유념할 건 처음에 얼마였냐면 1억이었거든. 1억이었을 때 수익이 얼마냐면 우리 예상했듯이 1천만 원이었어요. 아까처럼. 그러면 수익률 곱하기 100 해주면 10%였잖아. 그런데 이게 1억 1천으로 올라가면 투자액이 1억 1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천만 원 수익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곱하기 100을 하고 계산기를 계산해주면 약 9%예요. 그러면 10%에서 약 9%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제 기대가 요구보다 커서 투자를 많이 했더니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결국은 이렇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 양쪽은 같아지겠지. 또 넘어가 봐요. 이번엔 기대와 요구 중에서 기대가 작대. 그럼 기대가 작으면 투자를 줄이겠지. 그럼 투자를 줄였으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겠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1억에서 9천으로 떨어졌으니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올라갈 건데 확인. 원래 1억이었단 말이에요. 1천만 원이면 곱하기 100 해주면 10%였는데 1억이던 놈이 9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천만 원이면 곱하기 100 해주면 여기에서 수익률은 약 11%더라. 따라서 10%에서 약 11%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양쪽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같아지겠죠. 같아지면 결국은 투자가 더 늘지도 줄지도 않으니까 균형 투자량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과정들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잘 이해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항상 헷갈려 한다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막 그런다고. 이건 그 뜻이 아니야. 나 아직 안 샀어 부동산. 아직 안 샀는데 부동산 가치가 올랐대. 그러면 부동산 살려면 투자하는 금액, 투자 비용이 는다는 뜻이야.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 말 이해가 되셔요? 언제나 투자는 사전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고. 암기 포인트. 딱 봐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떨어져. 기대가 크면 기대가 떨어져. 기대가 크면 기대가 떨어져.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 그러면 안 돼요. 기대가 크면 기대가 떨어져. 기대가 작으면 기대가 올라가. 항상 기대가 바뀌어. 기대가 바뀐다. 기대가 크면 기대가 떨어져. 기대가 하락합니다. 기대가 작으면 기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도록 바뀐다. 이게 암기 포인트. 예, 항상 기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304페이지 투자자 유형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04페이지 투자자 유형은 기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는 절대로 앞으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거기에 보충이라 되어 있는 부분에 색펜으로 무슨 칠도 하지 마시고 건들지도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해요. 제 설명만. 왜 그러냐? 그거 보시는 순간 헷갈려요. 진짜 많은 분들이 매년 나와.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그래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읽어봤네요. 근데 너무나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설명만 듣고 왜 하지 말라는지 잘 봐주세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투자자 유형을 구분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어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 셋으로 구분합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위험 기피형, 위험 혐오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위험 추구형은 뭐냐? 위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선호, 애호라고 그래. 그리고 중립형은 위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있어. 여러분 자기 돈 내고 빙벽 타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돈 내고 롤러코스터 사고 너무 재밌다고 또 줄 서는 사람들, 그 다음에 70m에서 2촌에 내려오는 자이로 드롭이 너무 재밌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 한번 탔다 그랬더니 평생 나는 다시는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빙벽 타기는커녕 조금 살짝 미끄럼 한번 넘어졌더니 그냥 아이고 야 미치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 위험 회피형.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의외로 여자분들이 스릴을 즐기고 위험을 즐기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놀이기구나 이런 건 여자분들이 더 잘 탄대. 남자들이 간혹 가다가 에이 무슨 놀이기구 타냐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이렇게 연인들끼리 갈 때 아 이게 뭐 저런 걸 타냐? 아깝게 돈 아깝게 이거 무서워서 그런 거래. 진짜로. 야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한대. 근데 그거 진짜로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혹시 군대라고 유격 같은 거 이런 거 하거든요. 완전 놀이기구야. 그래서 이 군대는 여자분들이 가야 돼. 재밌어 하시는 게 되게 많을 거야. 한번 가시면. 자,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구분할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데 덜 싫어하는 사람. 근데 왜 여기 부분을 보지 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읽어보는 순간 공격적 투자자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때 이유는 이 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투자 이론에서 전제하는 투자자는 무조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전제합니다. 이 사람이 합리적 투자자래.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난 읽어보고 싶어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거 나온 적 없느냐? 예,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어떤 적 한 번 나온 적이 있느냐? 출제자가 헷갈려서 이거 내고 싶었거든? 네, 출제자가 헷갈려서 이렇게 냈어. 그래서 정답이 복수로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읽어보지 마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공부하는 순간 이 사람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사람 위험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위험 싫어하는데 덜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 위험 싫어하는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해 볼게요.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 기대 수익률이 똑같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고 할 때 투자자들은 당연히 위험이 덜한 쪽을 선택합니다. A하고 B하고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근데 A보다 B가 위험이 덜하다. 그럼 투자자는 다 B를 선택해. A가 위험이 덜하다. A를 선택해. 그런 걸 우리는 위험 회피적 태도,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가 무조건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그럼 이런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느냐? 아니,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도 감수하는 위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위험, 회피할 수 없는 위험. 이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좀 이따 말할 거예요. 얘는 피할 수 없어. 그럼 감수해야지. 두 번째 위험 또 있어요.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며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란 말은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 충분하게 대가가 주어지면 감수해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저 한 30층 위에 옥상에 올라가갖고 밧줄을 내려서 25층 유리창 닦아달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난 죽어도 못해. 나는 밧줄은 그냥 올라가서 내려보지도 못해. 100만 원 줄게. 죽어도 못해. 1000만 원 줄게. 안 돼. 목숨이 중요하지. 하는 분도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한 거예요. 1억 줄게. 그러면 여기는 달라져요. 벌벌벌벌 떨면서라도 아마 기어라도 올라갈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제가 조금 전에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보수적 투자자는 말입니다. 봐봐요. 위하고 위하고 똑같이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더 싫어하는 사람이야. 진짜 공격적 투자자보다 위험 회피도가 높거든.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줘야 되는 수익이 높겠어? 낮겠어? 높은 수익이야. 높은 수익. 높은 수익을 보장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공격적.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즉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이렇게 위험 회피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위험을 덜 싫어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걸 빼버리고 공격적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낮은, 보수적보다 낮은, 누구보다 높은, 공격적보다 높은. 그러니까 초점이 얘는 높은, 낮은인데 비교 대상 둘이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둘 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이 사람 더 싫어하고 이 사람 덜 싫어한다. 더 싫어하니까 더 높은 수익률 요구하고 덜 싫어하니까 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여기서 관계는 상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세 관계에서 상세는 뭘 뜻하는 말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비례. 왜 비례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 아까 요구 수익률이 투자의 기회비용이라 했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위험이 전혀 없을 때는 무위험률 한 가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아까 상황을 제가 다시 해놓겠어요? 여러분 갑이란 사람이 1억 원을 들고 A라는 은행을 찾아갔잖아. 그런데 여기서 4% 준댔잖아요. 어느 은행에서.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거 포기하고 여기다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10%니까. 얘가 요구 수익률이고 얘가 기대 수익률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이 상황이 사실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은행밖에 없다고 전제한 거야. 일반 은행밖에 없다고 전제한 거야. 근데 우리 현실은 일반 은행만 있는 거 아니죠. 저축은행도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투자 대상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포기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전제한 거지. 더더구나 이때 포기하는 4%는 은행의 정기금 이자율이니까 은행의 정기금 이자율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무위험률.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한 거지. 근데 현실에는 저축은행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지. 근데 저축은행이 이렇게 말했다고 쳐. 갑돌이한테. 여기다 돈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우리한테 너 그러면 4% 줄게. 그럼 돈 넣겠어 안 넣겠어? 안 넣지. 일반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럼 저축은행이 고객을 확보하려면 4% 말고 좀 더 줘야죠. 그래서 저축은행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저축은행에 좀 더 넣어줘. 그러면 2% 더 줄게. 그럼 2%는 뭐다? 바로 사람들이 저축은행이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그 부분을 커버해주는 수익률이죠. 즉 쉽게 말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지.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위험 할증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그대로 정리해주면 4%는 무위험률이고 2%는 위험 할증률이 된다. 이때 위험 할증률은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위험 대가율, 위험 보상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2%만큼을 더 주는 상황에서 갑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봐요. 나는 6% 주겠다. 요건 4%, 요건 6%인데 투자를 결정하는 순간 여기는 10% 수익을 예상하니까 투자를 선택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몇 %가 되는 거예요? 6%.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이게 더 일반적이지. 왜? 현실은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까지 고려한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부른다? 위험 조정률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요구 수익률은 이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두 번째가 더 일반적이다. 두 번째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 있나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 더해지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이게 크다면 저축은행이 2%더 준다고 해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축은행은 되게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2%가 아니라 3%를 줘야 할지도 몰라요. 3%를 줘야 된다면 요구 수익률은 몇 %로 바뀌어요? 7%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7%로 바뀌는 거예요. 무위험률 4%에 위험할 증률이 3%로 올라가면, 이게 3%로 올라간다면 요구 수익률이 바뀌는 거지. 다시 한번, 무위험률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내가 그걸 소비를 희생한 대가. 이게 시간에 대한 비용이에요. 위험이 하나도 없을 때 수익률. 그런데 만약에 위험할 증률은 위험 보상률, 위험 대가율이라 하는데,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먼저 알아두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게 3%로 올라가면 얘가 4%, 얘가 3%로 되기 때문에 이게 3%로 올라가면 얘가 7%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여기서 상쇄 혹은 비례는 무슨 뜻이다? 이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한다는 뜻이다. 상쇄는 무슨 뜻이다? 커버한다는 뜻. 그런데 커버한다는 뜻,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안 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커버한다는 뜻. 뭐를 뭐로 커버해?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해. 그래서 앞으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 여기 위험을 이렇게 수익으로,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한다는 뜻.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더 많은 수익으로 커버해야 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위험이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는 것. 비례 관계. 그런데 투자를 결정하는 상황에 글쎄 인플레도 예상이 된대. 그러면 그 투자 대상은 인플레까지 커버해 줘야 돼.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줄여서 인플레를 썼습니다만, 따라서 무위험률에 위험할 증률 더하고 인플레까지 예상되면 인플레율도 더해줘야 된다. 인플레에 대해 연구한 학자 피셔의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인데, 얘를 자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그걸 할인이라고 하고, 할인할 때 얘를 분모로 사용할 때가 많아. 분모로 사용한다는 말은 나누기 할 때 말이죠. 나누기 할 때 얘로 할인한다고. 할인율로 얘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이 뭔지 오늘 우리 강의 말미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가 할인율로 사용되는 예를 보겠습니다. 위험과 부동산의 투자 가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상되는 수익을 뭐로 나누느냐? 요구 수익률로 이렇게 나눠요. 다시,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있는데 이 예상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투자 가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매년 예상되는 수익이 규칙적으로 2천만 원씩 발생한대. 왜요? 토지래. 그리고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영속적으로 2천만 원씩 쭉 발생한대. 그러면 이것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10%래. 이렇게 10%래. 그럼 나눠주면 그 토지의 투자 가치가 나와요. 그 토지의 투자 가치는 얼마 정도로 봐야 되느냐? 2억 정도로 봐야 돼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토지의 시장 가격이 얼마냐면 1억이래. 1억. 그럼 나는 얼마 주고 사? 1억 주고 사. 그런데 이 토지의 투자 가치는 2억인 거지. 그러면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지. 내가 산 것보다 가치가 더 높으니까.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그때 그 투자 가치를 계산할 때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서 투자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예상되는 미래의 편익, 미래의 수익입니다. 이게 그것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이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많이 써요. 이렇게 나누기 할 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는데, 요구 수익률을 왜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보니까 거의 요구 수익률 쓰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가 투자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주로 사용된다. 투자의 기회비용을 할인율로 주로 사용한다. 투자 가치 계산할 때도 요구 수익률을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위험이 커져서 요구 수익률이 커졌다고 해봐요. 위험이 커져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작아지겠지. 그럼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 관계지만 아까
지금 위험이 커져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작아지니까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지니까 위험과 부동산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지.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 관계고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 관계고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하락하므로 위험과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진다.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다.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같은 방향이다. 그 다음에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다. 이렇게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 관계, 위험과 가치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고요? 비례.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 요거 여러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쉬었다가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봅시다. 쉬었다 하시죠.